우리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대부분 손해를 경험하거나 투자에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영끌, 비투 급증의 가계빚 역대 최고와 개인 회생 신청이 말해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이진우의 다시 만난 경제라는 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부자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조금은 안전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재테크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을까요?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2024년 여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풀려있는 금융기관 유동성 돈은 무려 5,500조쯤 됩니다. 지금 5,500조 원인데 10년 전에 이것의 절반이었다는 말은 지난 10년간 돈의 양이 2배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략 10년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는 돈. 앞으로 10년 후에도 돈이 2배로 늘어날지 알 순 없지만 대략 흐름을 보면 돈이 2배쯤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돈의 양이 2배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건 10년 동안 내 자산이 2배가 늘지 않으면 나는 우리나라 부자 순위에서 뒤로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늘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투자를 잘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경제 지식은 뭘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의외로 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앞서 돈의 양이 늘어나는 원리를 먼저 이야기한 건 절약과 저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돈을 모으고 불리는 첫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과 돈을 불리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 불리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까닭을 이해하고 절약이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저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꽤 알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그 위에 떠서 움직이는 게 경제 시스템이라면 돈의 양이 늘어나는데 필수적인 부채와 빚도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절약이 미덕임으로 빚은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직 답습하고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로 성장하는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부채를 활용하지 않고 돈을 불리겠다는 건 마치 버스나 지하철은 교통사고 리스크가 있으니 이용하지 않고 오직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일터에서만 일하겠다는 고집과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색하고 조금은 생소하지만 그러나 진실에 좀 더 가까운 경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돈이 늘어난다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돈이 나오는 세 개의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수도꼭지 중 첫 번째 수도꼭지는 바로 은행입니다. 돈은 은행을 통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마을은 할머니와 3명의 아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은행 하나가 있고 스포츠카 판매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첫째 아들에게 약 1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금 한 덩이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금덩어리를 다른 마을에 가서 팔고 돈 1억 원을 만들어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 돈을 은행에 가서 예금했고 은행은 통장에 1억 원이라고 찍어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나중에 그 돈으로 스포츠카를 구입하겠다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고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1억 원의 예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은행에 있는 돈의 양은 총 얼마일까요? 즉 이 마을에 풀려있는 금융기관 유동성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합니다. 1억 원입니다. 첫째 아들이 은행에 예금해둔 바로 그 1억 원이 이 마을에 있는 돈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마을에 돈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형이 스포츠카를 살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은 잠시 고민했지만 담보로 맡기는 집이 1억 원 정도의 가치는 있으니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빌려줬을까요? 둘째 아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그냥 1억 원이라고 찍어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음 달까지는 1억 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 넣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이 마을에 있는 돈의 양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2억 원입니다. 여기서 1억 원을 빌려주는 과정이 중요한데 은행은 첫째 아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1억 원을 잠시 빼서 둘째 아들에게 대출해준 것일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은행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통장에 1억 원은 그대로 있고 둘째 아들의 통장에 그냥 1억 원이라고 찍어줍니다.
그냥 은행이 세상에 없던 1억 원의 돈을 통장에 찍어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1억 원을 대출받는 순간 세상에 없던 1억 원이라는 돈이 탄생한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셋째 아들도 스포츠카가 갖고 싶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은 잠시 고민했지만 셋째 아들의 신용이 워낙 좋아서 또 다시 통장에 1억 원이라고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마을에 있는 돈의 양은 얼마일까요? 이 마을에 풀려있는 금융기관 유동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3억 원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 1억 원, 둘째 아들 1억 원, 셋째 아들 1억 원. 이렇게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돈의 양을 늘렸을까요? 맞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올 때마다 통장에 돈을 찍어준 은행입니다. 우리는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벌어지는 일은 은행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고객이 대출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자격이 된다면 고객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은행이 예금된 돈으로만 대출해줄 수 있다면 은행은 매번 대출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객은 대출할 때마다 은행에 돈이 없다면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예금도 없이 대출해준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닙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고객이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든 대출은 일단 고객 본인 통장에 대출금을 넣어줍니다. 이게 일종의 예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대출하는 순간 대출한 1억 원을 예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은 대출해주는 순간 예금도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예금이 모자라는데 은행이 대출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는 건 예금을 받은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순간 대출해준 돈만큼 나라에 풀리는 돈의 양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이 대출할 때마다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금덩어리로 대출해주거나 현금으로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장에 숫자로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할 때 이체를 하면 다 그냥 숫자가 날아가고 월급이 들어와도 숫자로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모든 은행은 다 숫자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일단 대출해주는 게 가능하고 나중에 맞추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매우 간단하지만 돈이 풀리는 수도꼭지 중에 제일 굵은 수도꼭지고 제일 많은 돈이 나오는 수도꼭지입니다. 두 번째 돈이 풀려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라는 수도꼭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부는 세금이 항상 모자랍니다. 우리나라도 대략 1년에 400조 원을 예산으로 쓴다고 하면 그 중에 300조 원은 세금으로 걷지만 100조 원 정도는 세금으로 못 걷고 모자랍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냐? 이 100조 원을 빌립니다. 어떻게 빌리냐면 국채 100조 원 발행처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국채를 써서 발행한 다음 이거를 팝니다. 일종의 차용증 같은 건데 시중에 있는 돈을 대한민국 정부가 걷어들여서 그 돈으로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혹시 국채를 사보신 분이 있을까요? 다들 없으실 겁니다. 사실 국채는 개인이 사지 않고 국채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채는 주로 은행이 사는데 은행이 무슨 돈으로 사냐 하면 우리가 예금한 돈의 일부로 국채를 삽니다. 우리가 예금한 돈의 일부는 대출로 나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국채를 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은행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돈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돈이 좀 필요할 때마다 국채라는 증서를 가지고 한국은행에 갑니다. 내가 지금 1조 원어치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담보로 맡기고 1조 원을 급전으로 좀 쓰면 안 될까? 이런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1조 원이라는 담보를 받고 은행한테 1조 원을 내줍니다. 이때 1조 원은 어디에서 만든 걸까요? 한국은행에서 만든 거고 발행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자금을 가져갈 때는 그냥 시중자금이 정부 주머니로 들어간 거니까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데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은행이 한국은행에 국채를 맡기고 돈을 받는 순간 그때는 세상에 없었던 돈이 세상으로 풀려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은행이 돈이 없어서 국채를 담보로 맡길 수도 있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으면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에게 국채를 담보받고 시중에 돈을 늘리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좀 많은 것 같으면 한국은행이 국채를 돌려주고 다시 돈을 걷어들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담보로 돈을 내줄 때는 통화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돈을 받고 그 국채를 되돌려주면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돈을 풀기도 하지만 줄이기도 하면서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수도꼭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돈을 늘리는 세 번째 수도꼭지는 바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입니다. 외국과 거래하면 국내로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달러인데 우리나라 원화의 통화량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임진왜란 직후에 네덜란드 선원 하멜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표류에서 몇 년간 머물다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약 1만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잠도 자고 밥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1만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했고 아마 그 당시에는 조선 정부가 그 돈을 한국 돈으로 환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없던 1만 달러만큼의 원화가 풀려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하멜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멜이 들고 있던 우리나라 돈은 다시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고 하멜이 갖고 있던 양만큼의 돈이 다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순간 그 달러만큼의 돈이 새롭게 풀려나는 것이고 다시 외국으로 달러가 나가면 그에 해당하는 돈이 사라지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러 들어오기도 하고 외국인들한테 반도체나 자동차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여 오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달러가 많습니다.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자꾸 원화로 바꾼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고 그 말은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기분은 좋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할 때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환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한국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면 한국은행이 사들이고 달러가 나가려고 할 때 또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멈추고 돌아가려 할 때 달러가 모자라면 다시 외환시장에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정부가 사들이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외환 보유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 찍은 원화가 시중에 풀리게 되고 이것이 외국으로부터 달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시중의 돈은 1년에 대략 7%, 10년에 2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은 돈을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돌고 돌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늘리고 싶지 않아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돈은 끊임없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돈이 가진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중에 풀려나오는 돈의 양이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현대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앞으로도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돈이 늘어난다라는 말은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라에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유가 생겨 풍요로워지고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늘어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위해서라도 돈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물가가 안정될 테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돈의 양이 같이 늘어나줘야 우리는 그 늘어난 돈으로 경제활동의 결과인 상품과 서비스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경제활동만큼 저절로 돈의 양이 늘어나도록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 다음부터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활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거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돈의 양이 줄면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그러면 당연히 채용도 덜하거나 안 하고 오히려 있던 사람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돈 벌기는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경제 주체들 중에 누가 먼저 타격을 입을까요? 부자인 사람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이 먼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돈의 양이 점점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늘어나는 돈의 좋은 점을 찾으면 됩니다.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전반적으로 넉넉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쉬워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비싸서 안 사 먹던 가시 바르고 작게 토막 내서 먹기 좋게 만든 생선을 비싸게 팔아도 그게 팔립니다. 10만 원이 넘는 값비싼 빙수도 나오면 잘 팔립니다. 값 나가는 상품도 소비되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예전보다 많고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 소비도 잘하고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더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도 심해졌기 때문에 돈 벌 기회가 많다는 말이 잘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풀려있는 양과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하는 성향, 이것만 봐서는 예전보다 돈 벌기가 쉬운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변화가 없는 자산이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리를 조금 복잡한데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10년에 2배 정도의 통화량 증가는 계속 있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파트, 주식, 금 일반적으로 재테크로 삼는 자산들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만약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런 자산은 대략 10년에 2배 정도 돈이 늘어나는 속도와 동일하게 연간 약 7%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막연한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말은 재테크를 할 때 1년에 7% 정도의 수익률을 내가 가져가야 우리나라에 풀려나오는 돈의 양과 비교했을 때 내 재산의 순위가 유지될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을 통해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서 돈의 양이 늘어나는 재미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3가지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은행의 대출. 두 번째, 정부의 예산 부족. 세 번째, 외국에서의 달러 유입. 여러분, 이 3가지 현상은 앞으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생각해보시면 통화량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늘어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돕는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돈의 양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의 가치를 더해줄 영상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매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와 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부자 마인드 TV였습니다.